교재 374페이지 연속적으로 봐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연말정산 제도라고 하는 부분 들어가 볼 거고요. 그리고 소득세 신고와 납부 절차가 나와져 있어요. 네, 그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조자를 빠뜨렸네요. 자, 연말정산 부분은 우리 앞에서부터 한 2번 정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업소득에서도 연말정산되는 소득이 있다라는 얘기 했었고, 근로소득에서는 연말정산 전체를 한번 보고 왔거든요. 그 얘기 여기서 한번 더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연말정산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일단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근로소득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우리 무엇에 의해서 간이세액 조견표에 의해서 무엇을 했을 것이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간이세액 조견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라는 걸 나는 하였을 것이다. 그쵸, 여러분? 자, 그런데 이때 간이세액 조견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했던 요 세금, 요게 1번이라고 본다면 요 1번이 정확하냐? 아, 원천징수했던 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자, 원천징수했던 간이세액 조견표는 내가 지금 현재 지급하는 과세급여인 총 급여액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 그래서 그 가족의 수가 만나서 무엇하는 것이다? 원천징수의 금액이 우리 징수가 됐던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 원천징수하고 나서 1년치 소득을 모두 다 더한 다음에 우리 무슨 부분을 따져봤더니 이 사람에 대한 부양가족의 변화가 없느냐? 아니요. 저희 아이가 1명 출산했어요. 그래서 1명이 늘어났고 그리고 아이가 출산하면서 아파서 의료비 지출이 있었고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사용도 했었고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등등등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고려했느냐? 그러지는 못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단 급여를 지급하는 또는 연금을 지급하는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엔 그 법에 정해져 있는 원천징수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가서 무엇하자?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자. 그래서 세금을 확정 짓는 업무가 필요하다. 근데 사실상 소득세 확정의 시기는 다음 연도 익년 언제이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거로 하기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란 걸 하기 전에 미리 세금 확정을 지어보자. 그때 등장한 게 무엇이다? 우리 1년치 연말에 내용을 집계해서 무엇하겠다? 연말에 내용을 집계해서 우리 정산하겠다. 비교 대치해서 덜 낸 게 있으면 더 내고 그리고 더 낸 게 있으면 돌려받는 행위를 하겠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연말정산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럼 연말정산에 들어야 되는 소득은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근로소득이야. 근로소득은 일용직은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일용직을 제외한 누구요? 상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연금소득 중에 사적연금은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공적연금만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사업소득 중에 특정 부분 사업소득에 대해서 자, 누구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 음료 배달 판매원에 해당이 된다라면 자, 간편장부 대상자이다라고 하는 기준 금액은 우리 전년도에 벌어들인 직전 연도에 벌어들인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 수익 금액 얼마에 미달하는 사람 7,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중에 이런 업을 하고 있는 사업소득자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세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더라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하느냐? 일반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연도 익년 2월에 지급하는 소득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적연금은 언제? 다음 연도 익년 1월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유예기인 거죠. 다음 연도 2월분 또는 1월분에 대한 내용이다. 다만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었다라고 하면 무슨 부분? 미리 해야 되죠, 여러분? 네, 미리 해야 될 거고요. 자, 연말정산 시기라고 해서 들어가서 보니요.
자, 계속근무자, 일반적인 계속근무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하자. 자, 중도퇴사자는 언제요? 퇴직한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해라. 반기별 납부자도 우리 계속근무자하고 동일하게 무엇 하시라? 다음에 2월분 급여 지급 시 해라. 여기에 예외가 누가 있었다? 우리 연금소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고와 납부, 이행상황 신고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연말정산 자리가 있어요. 네, 그 자리에 신고. 자, 언제 해야 된다? 우리 다음에 3월 10일까지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연말정산 사항을 수록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중도퇴사자는요, 급여를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지급한 달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다음 달 10일에 신고 납부하시겠죠?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반기별 납부자는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서 3월 10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반기는 7월 10일과 다음 연도 1월 10일에 신고 납부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들 7월 10일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7월 10일에. 자,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반기별 납부자가 연말정산을 했더니 납부가 나온 게 아니라 근로자 연말정산 하고 났더니 환급이 나왔대요. 그러면 환급 신청을 미리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7월 10일에 연말정산 자료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 3월 10일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급 신청을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 상반기는요, 자료가 2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내가 1월 1일부터 언제 2월 말일까지 우리 무엇했던 거 저 28일로 쓸게요. 자,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면 요 부분하고 누구요?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을 합산해서 언제까지 낸다? 3월 10일까지 한번 내는 거죠. 자, 그리고 3월 1일부터 언제 6월 30일까지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7월 10일 날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2번의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소득세 신고납부 볼게요. 자, 중간예납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세 신고납부 부분에 원천징수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미리 내는 세금도 있어? 사업소득자예요. 쉽게 생각하면.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예납이라고 하는 건 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무슨 소득이 있는 자? 5월 달에 신고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중간예납 세액으로 납부해야 될 세액을 결정해서 언제까지? 11월 30일까지 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제도가 있다. 그걸 우리가 중간 예납 제도라고 하고요. 자, 그 중간 예납 제도는 고지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납부가 원칙이 아니라 국가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린 그거로 내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지 납부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1월 30일까지 그 중간 예납 세액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세금을 무엇 할 수 있다? 나눠낼 수 있다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분납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분납 제도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렇게 되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도 최대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납의 기간이 2개월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10월 30일 날 내야 될 거 나눠내는 거니까 1차 10월 30일 내고 나머지는 2개월 뒤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1월이잖아요. 그래서 1월 말일까지도 내기도 합니다. 자, 중간예납과 관련된 대상자는 그럼 도대체 누구냐? 종합소득 신고하는 사람이면 다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중간예납에 대한 의무가 있는 사람은 우리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인데도 불구하고 1번부터 6번까지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무엇한다? 제외합니다. 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시 뒤에 와서 무슨 부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에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만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선 다시 무슨 부분? 지금 1번부터 6번에 있는 소득만 있다라면 그들은 또 뺍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업소득이 있는데 수시부과하는 소득만 있대요. 이건 소득이 발생이 될 때마다 그때그때 세금 내고 끝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의 소득만 있다라면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자,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세기간 중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1월 1일 현재는 사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시기간이면 1월 1일부터 12월 3, 과세기간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겠죠? 그 기간 중 사업을 시작하였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신규 사업자요. 나 새로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네. 이 얘기입니다. 그랬던 사람. 자, 세 번째, 사업소득 중 속기, 타자 등 사무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있더라. 이 경우도 중간예납에 대한 건 없다. 자, 네 번째, 납세조합. 대부분 농수산물 쪽에서 많이 있는 건데요. 납세조합이 중간예납 기간 중 조합원에 대하여 그 조합원에 해당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해서 매월 납부하고 있더라.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요. 우리 이게 그 납세조합을 통해서 미리 내는 세금에 대한 걸 적용하고 계시면 사실상 이 납세조합에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요. 뒤에 가서 확정할 때 이게 미리 낸 세금이 돼요. 그래서 일정 부분만큼 또 세금 혜택을 받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쪽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직전 연도에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말정산이 가능한 소득자가 이 세 업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업종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라면 우리 금년도 중간예납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우리 분리과세되는 주택 임대소득이 추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소득은 원래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없다로 시작하는 게 맞지만 우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법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면 기준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이죠. 네, 그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면 분리과세를 무엇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 세율은 몇 프로이다? 14%였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의 소득만 있다라면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제외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이제 절차. 자, 우리가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고지납부가 원칙이잖아요. 그럼 세무서가 고지서를 언제까지 줄 것이냐? 15일까지요. 그래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누구에게? 사업자에게 고지서를 납부해 줍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그 고지서를 받으시고 이거 우편으로 와요, 여러분. 그럼 그 납세 고지서를 받으시고 우리 납부를 언제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11월 30일까지 무엇하겠다?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고지납부 위배하시면 또 가산세 붙으니까 꼭 내셔야 되겠죠. 그럼 중간예납세액에 대해서 고지서 발부가 되면 우리 중간예납세액은 그 고지서에 써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중간예납 기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써드리지만 요거는 무슨 부분일까요? 제가 직전 연도에 해당되는 수익 금액에 대한 거 신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직전 연도 우리 뭐가 있을 것이다. 산출세액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직전 연도 산출 세액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세액 공제와 그리고 세액 감면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 그것까지는 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뺀 부분에 대한 금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이 됩니다. 그 부분에 50% 상당액을 무엇하겠다? 우리 징수하겠다. 그러니까 2분의 1인 거고요. 근데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이 혹여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미리 낸 세금이 있었다라면 그거 빼고 중간예납세액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예납세액이 얼마에 미달하면 30만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소액부 징수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소액부 징수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중간예납의 소액부 징수 기준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미만. 자, 중간예납의 추계액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추계액이라고 하는 건 이만큼의 중간예납세액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 우리는 신고할게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고지납부가 원칙이라고 했는데 신고라는 게 왜 들어오느냐?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자, 중간예납 추계액이요.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더라. 결론적으로 여기 2분의 1을 계산했더니 나 500만 원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고지서에서는. 근데 사실상 우리가 경영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 여기가 500만 원이라고 하면 예정신고 납부세액 0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에서 500만 원이면 얘는 1000만 원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1000만 원의 30%도 안 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올해 실적을 계산해 보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500 안 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중간에는 기준에 1000만 원이었는데 그 부분에 우리 30%를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된다? 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추계액을 계산했더니 300만 원도 안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 하겠다? 저 고지납부 안 하고요. 신고할게요. 소면서 가결산하는 것처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강제일까요? 아니요.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임의 규정이라는 건 당신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그 선택권은 당신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소득자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제 규정이 있어요. 강제 규정. 자, 중간 예납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 중간 예납 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 얘기는 뭘까요? 자, 중간 예납 기준액 얘기할 때 여러분 제가 직전 연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을 빼시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전년도에 결손이 났대요. 또는 휴업 중이었대요. 근데 지금 무슨 부분? 그럼 전년도에 결손이 났다? 그럼 사실상 낼 세금이 없었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저는 금년도에 안 내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경우에는 신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해라.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강제 규정이다 아니다? 강제 규정. 강제 규정이라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신고. 자, 그리고 지금 요 부분 얘기할 때 누구는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 간편장부 대상자는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식포기 의무자가 아닌 사람은 빼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는 상관없고요. 복식포기 의무자, 성실사업자는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 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중간 예납이 고지납부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신고가 있는 거예요. 법인세는 아니에요, 여러분. 법인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에요. 신고납부가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장 현황 신고는 소득세법상 조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중에 누구요? 면세요. 자, 그러면 개인 사업자 중에 면세이다 라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건 면세가 100%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를 배우셨잖아요. 그럼 부가가치세 얘기할 때 이렇게 배웠죠. 사업자는 부가세 10%가 발생되는 과세 사업자가 있고 부가가치세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면세사업자. 그리고 우리는 두 개를 같이 하는 겸용사업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과세사업자와 누구요? 여기 있는 과세사업자와 여기 있는 겸용사업자 이 둘은 무슨 신고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걸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근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이 사람의 수익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그 수익 금액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제도. 이거 위반하시면 가산세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겸용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 면세만 하는 사업장. 됐어요. 그래서 개인 면세 사업자가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하기 전에 1년간의 수익 금액을 미리 신고하는 제도가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한다. 자, 그럼 그 현황 신고는 언제까지 하신다?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무사무실 쪽, 숨에서 세무법인, 회계법인 쪽에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바쁘죠? 왜 그럴까요? 1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를 끝내야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이거 끝내자마자 2월 10일 날 개인 사업자 중에 100% 면세가 있으면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합니다. 자, 이거 끝났더니 또 무슨 부분? 우리는 연말 정산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2월 28일까지. 근데 요 사이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나는 1월 10일 날 원천 징수를 해서 신고해야 되죠, 여러분. 원천세 신고가 있어요. 저 이거 부가세라고 쓸게요. 부가세 신고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 현황 신고가 있는 거고요.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2월 말일까지는 연말정산이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사업장 현황 신고만 해요. 2월 10일까지 무슨 뭐 원천세 신고도 해야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바쁜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세금 신고하는 흐름만 좀 보시더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관심 없는 분들은 이거를 전혀 검토 안 하세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실상 그런 직무에 있는 분들은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개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인인 면세사업자는 우리 사업장 현황 신고란 거 안 해요. 개인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셔라. 그럼 그때 무슨 신고하느냐? 사업자의 인적사항, 업종별로 벌어들인 수익금액 명세, 가지고 있는 시설의 현황. 요거 조금 축소가 되긴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병원 같은 경우 정말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의료시설 부분들도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복잡하다라고 하는데 그 시설 현황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수익 금액이 확정이 됐으면 이 수익금에 대한 결제 수단별 내역서를 첨부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계산서 거래입니다. 그럼 우리 매출처별 계산사개표. 저희 신용카드입니다. 그럼 신용카드와 관련된 거 얼마? 현금 영수증 발급했어요. 현금 영수증과 관련된 거 얼마? 저희는 순수한 현금인데요. 그러면 우리 메인 매출전표 입력할 때 면건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넣은 게 있죠. 그런 부분은 얼마?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매출한 것만 내는 게 아니라 매입한 정보도 냅니다. 그럼 매입한 정보 중에 누구 빠뜨리면 안 된다? 우리 계산서 등 수치네요. 그러면 매입처별 계산서 개표. 저희 세금 계산서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개표. 이런 서류까지 같이 냅니다. 그 서류가 빠져서 뒤에 문제가 된다? 가산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업장과 관련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가 빠져도 그 현황신고 부분에 수익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있고 매출처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안 해도 나올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됐어요. 오래된 부분, 거의 한 7년 정도,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기존에 교육받았던 분 중에 이 사업장 현황 신고 누락 때문에 가산세가 너무 많이 나온 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직원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사무장이 새로운 영업처를 가지고 오셨었는데 직원한테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해야 된다고 알려주셔야 되는데 아주 그 노란 황봉투 있죠, 여러분. 거기다가 아주 코이 넣어서 코이 전달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거 또 당신이 이제 업무 담당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끝나신 거예요. 근데 이분도 뭐 잘못한 걸 지적한다라면 서류를 넘겨받았으면 한 번쯤은 열어봤어야 되는데 그때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10일, 1월 25일, 2월 10일 신고가 쫙 연달아 있었잖아요. 그게 되게 바빴던 시즌이에요. 그리고 이 종업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력자는 아니에요. 신입이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사업장 현황 신고인데 본인 거는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 서류를 받기 전 건. 그리고 선임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선임 업무를 좀 이렇게 분리시켜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뒤늦게 3월 달에 이제 사무장이 물어본 거죠. 그 업체 누구누구씨 그 업체 신고 끝났어요? 라고 물어보셨나 봐요. 그래서 왜 무슨 소리지? 라고 해서 봤더니 그 누런 황봉투가 기억이 그때 나더래요. 열어봤더니 100% 면세사업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서류를 넘겨줄 때 전년도 서류를 넘겨주셨더라고요. 대부분들 영업을 해서 시작한다 그럼 금년도부터 시작한다라고 대부분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금년도 연초에 주었던 서류가 전년도 자료를 신고하면서 가야 되는 스타트였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들어갔겠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수익금액 신고가 하나도 안 됐네요. 그리고 거기가 농수산물 다루는 회사였더라고요. 금액이 아주 작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금액, 계산사학교표 미저출 이런 가산세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는 아니 이거 가산세가 교수님 1,000만 원이 나온다는데 맞아요? 라고 하는데 금액 한번 불러보세요. 라고 했더니 감면은 하나도 적용 안 하셨더라고요. 왜냐면 3월 달이면 우리가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는 거여서 감면이 되거든요. 근데 감면이 안 된 거 고스란히 계산하면 정말 1,000만 원 가까이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도 특히나 개인 사업자 중에 100% 면세는 신고 누락 있으시면 안 돼요. 꼭 잘 챙기셔라. 그리고 이때 명절이 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일이 막 시간이 볶이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의 내용들 중에 미리미리 파악해서 미리미리 당겨와야 되는 건 서둘러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한꺼번에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조심합니다. 자, 시험에서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하는 사업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뭐만 기억하시라? 100% 면세인 개인사업자. 그러니까 겸용사업자 신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답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사지선다 문제 출제합니다. 자,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자, 여러분 지급명세서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누구누구한테 무슨 소득을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일단 우리 근로자한테
저 근로자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근로자.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소득자요. 자, 소득자한테 소득을 지급을 하고 나면 제가 원천징수하고요. 그 소득자한테 뭐 주라고 했죠? 원천징수 영수증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소득자가 달라고 안 하면 자꾸 회사는 안 주는 습관이 있더라. 근데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소득이라고 얘기하겠죠? 제가 근로자라고 썼지만 여기에 근로자이면 근로소득이라고 붙겠죠, 여러분. 그래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퇴직소득. 그래서 이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라는 걸 누구한테? 근로자한테 주셔야 된다고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셔야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의 내용이랑 똑같은 서류를 어디에? 내 관할지 세무서에 무엇해야 된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서류인데 이름표가 바뀝니다. 땡땡 소득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누구한테 얼마를 주었다라는 내역서라고 합니다. 이게 임명별로 작성이 돼요. 근로소득자가 1000명이다? 그러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000장이겠죠. 그렇죠? 사람이 1000명이니까. 그럼 세무서에 내는 것도 몇 장이다? 1000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임명별로 작성된 지금 내역서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걸 우리가 지급 명세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야 되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는 우리 그 소득과 관련돼서 누구한테 얼마 주었다라는 지급 명세서는 언제까지 내시면 된다? 원칙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과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원칙에 있는 부분 중에 3월 10일로 빠지지 못한 소득 뭐가 있어요? 이자소득이요. 자, 그리고 배당소득이요. 또 뭐 있죠, 여러분? 우리 사업소득은 여기 들어갔잖아요. 근로 여기 들어갔어요. 자, 연금소득이 없네,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일반 기업에서는 연금소득 볼 기회는 많지는 않다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연금소득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무슨 부분? 기타소득이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기타소득도 2월 말일까지 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2월 말일까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회사가 배당을 주시고 근로소득에 너무 키포인트를 맞춰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은 지급명세 제출을 언제까지 하니까? 3월 10일까지 하니까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 제출도 3월 10일 날 같이 하더라는 거죠. 이거 2월 말일까지 하라고요? 그럼 일단 늦게 냈네요. 그럼 우리 국가는 또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가산세 내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 이 가산세는요. 지급액에 대해서 징수가 돼요. 그래서 가산세가 여러분 약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류를 정확한 시기에 내주셔라. 모두 다 전자신고 가능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근로소득 중에 누구요? 일용근로소득은 따로 뺍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근로소득은 뭔가요? 상용직이요. 연말정산하는 사람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일용직에 대한 근로소득은 우리 무슨 부분? 우리 매월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내라. 아, 그러면 무슨 부분? 나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급한 게 있네. 그러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이에요. 여러분 다음 달이면 7월의 다음 달은 8월이네요. 그럼 언제요? 8월 31일까지 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요. 우리 법이 언제 바뀌었다? 저희는 바뀐 법으로 가져갑니다. 자, 이 법이 금년도에 또 개정이 됐어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부분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상반기와 하반기. 자, 상반기는 분기별로 냈어요. 분기별. 근데 하반기부터는 매월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반기가 언제요? 7월 달 거부터요. 7월 1일자부터는 다 하반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반기는 벌써 지났어요. 제가 강의하는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지출됐던 부분들,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월 달 건 8월 말일까지, 8월 달 건 9월 말일, 9월 달 건 10월 말일, 무슨 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를 왜 이렇게 내라고 하느냐? 우리가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한테 국가가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로장려세제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집계 부분을 조금 빨리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원래 1년치 소득을 다 정리해서 다음 연도에 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6개월로 지금 지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집계가 늦어지면 이걸 사실상 지급하는 게 빨리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매월로 바뀌었다. 됐어요, 여러분? 매월. 자, 그리고 예외적인 부분. 회사가 휴업을 했어요. 회사가 폐업을 했어요. 회사가 해산을 했다. 그러면 이 날짜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달 말일. 똑같은 원리죠, 여러분. 다만 우리 회사 문 닫았어요. 그럼 문 닫은 날에 다음 달 말일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소득과 관련하여 회사가 휴업 상태이거나 폐업이었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일용 근로자 말고 여러분, 그러면 폐업이나 휴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이에요. 그럼 회사가 문 닫았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 언제 닫았는데 4월 30일에 폐업했대요. 그럼 4월 30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그러면 5월이네요. 다음 6월이네요. 그러면 말일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6월 말일까지 지급명세 제출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미리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지급명세서 원칙, 근로퇴직, 사업, 종교, 그리고 폐업에 대한 부분들.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미제출. 그렇게 되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1% 가산세를 적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일용직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분기별이었다가 매월로 바뀌어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 1%를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가산세가 더 낮은 거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용직에 적용되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와요. 그리고 저희 뒤에 가면 뭐가 있으시냐면 간이지급명세서라는 제도가 또 있어요. 그 부분이랑 가산세가 같이 움직입니다. 네, 율이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뺐다라고 말씀드렸고, 가산세가 나온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무 2급에서는. 우리가 왜냐면 가산세 문제를 저희 쪽에서 내고 있지는 않아서 실제 가산세는 세무 1급에서는 뭐 원천징수 불성실과 관련된 지급지원 가산세까지 다 시험에서 실기로 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요 부분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미제출 가산세를 참고하라고 써드렸어요. 그래서 1%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제출을 하게 되면 몇 프로? 50%를 감면해 줍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지급명세서 미제출 때문에 뒤늦게 적발이 되셔서 가산세 정말 많이 묻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지급명세서는 근로자한테 주는 서류는 영수증이라고 부르고 세무서에 내는 건 지급명세서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글씨 같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무엇 하시면 페이퍼 출력을 하면 저 이거 근로자한테 줄 거예요 라고 해서 출력하면 이 자리에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저는 그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자리에만 체크가 돼요. 됐어요, 여러분? 근데 저희 그거요. 지금 현재 회사가 보관할 건데요. 그럼 이 두 자리에 같이 체크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체크박스도 실제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득자한테 줄 때는 영수증 자리에 체크가 되고 세무서에 낼 때는 지금 명세서에 체크가 되고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회사가 보관하는 거면 두 개가 다 같이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같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소득자 보관용이다?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소득자한테 준 건 영수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소득자 보관용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발행자가 세무서를 내는 것이다. 보고용이에요? 그러면 요 자리하고 요 자리 의미로 가는 거겠죠. 자, 그리고 회사가 보관하는 거래요. 자, 그럼 회사가 보관하는 부분이면 어떻게 가겠어요? 이렇게 두 자리 체크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근로소득 것만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소득별로 이 서류가 다 각각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로소득만 놓고 봤을 때 총 몇 장이다? 8쪽이요. 그 중에 저 첫 번째 쪽만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산실무에 가면 무슨 부분? 당신은 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입니까? 그리고 비거주자라면 당신은 거주지국이 어디이고 그리고 무슨 부분? 우리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대주인지 무슨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연말정산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지 중간에 그만뒀는지 왜냐면 여러분 연말정산 시점이 계속 근로자인지 아니면 중간에 그만뒀는지에 따라서 신고하는 시점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모두 다 표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사원 등록에 갔을 때 무슨 부분, 거주 구분, 그리고 내국인, 외국인, 그리고 국적, 그리고 세대주 여부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지급 명세서 오른쪽 상단에 모두 다 체크가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아마 전산실무 얘기할 때 주소도 꼭 넣으라고 시험에서는 대부분 생략하고 되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소득자 자리에 주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주소지를 안 넣으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꼭 넣어주실 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취업 나가셨던 분 중에 올 초에 취업을 나갔던 것 같아요. 연말에 지금 수료가 되면서. 근데 그분이 회사에 가서 연말정산 쪽을 담당을 하는데 주소지가 다 비어 있대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 확인 다시 해보셔라. 그랬더니 주소지를 왜 안 넣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공란으로 업무 봤다는데요? 라고 해서 연말정산 직접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했는지 확인하시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또 물어보진 않으시더라고요. 다른 거 물어보면 나온 얘기인데 주소지가 공란인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요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 근로소득은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이 있다. 그럼 근무처별 소득명세에 갔더니 급여가 있고 상여가 있고 인정상여가 있고 주식매수 선택권이 있고 우리사주 조합 인출이 있고 임원의 퇴직금 한도 초과가 있고 직무발목 구상금이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소득을 신고하실 때 급여나 상여가 아니, 구분 코드가 있다. 근데 그 구분에 대한 걸 내가 이 자리에 들어야 될 걸 딴 거로 신고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프로그램에 가서 무슨 부분, 우리 소득의 구분을 누르면 요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다? 임원퇴직금에 대한 한도 초과가 나왔다. 그럼 반드시 이 자리에 집계가 돼야 돼요. 그럼 프로그램 구동할 때도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 구도를 코드로 넣어줘야 이 자리에 집계가 되는 거예요.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노마자 1번 자리인 근무처별 소득명세에 있는 게 과세급여를 집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국가가 그런 걸 우리가 비과세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비과세 소득의 경우도요. 국가한테 신고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노마자 2번 자리입니다. 그래서 비과세의 감면 및 소득명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집계되는 건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비과세 중에 무슨 부분? 세무서에 무엇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되는 비과세가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신고가 잘못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프로그램 쓰는 좋은 점은 뭘까요? 이런 정도의 세팅 값은 들어가져 있어요. 여러분들 비과세 코드만 잘 쓰시면 사실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걸 지금 명세서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양식이다라고 강조해드렸던 거고요. 자, 그 다음 우리 간이지급 명세서. 자, 간이지급 명세서는요. 누구만 낸다? 여러분 이 간이지급 명세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달라요. 앞에서 얘기하는 건 확정된 서류의 부분이고요. 간이지급 명세서는 이 확정된 지급 명세서 내기 전에 미리 내는 사전적의 의미예요. 그래서 상용직과 관련된 쌍용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간이지급 명세서가 있고 그리고 사업소득자 중에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분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이렇게 부르고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세법이 바뀌면서 지급 명세서는 그냥 간이지급 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이렇게 불렀던 걸 어떻게 두 개 다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근로소득자 거 내는지 사업소득자 거 내는지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묶여져 있다라는 거 됐을까요? 자, 그럼 원칙은 지금 현재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이 참말 어렵죠, 여러분. 그렇죠? 자,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 자, 그럼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1월부터 6월 달에 지급했던 건 7월 31일까지 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 7월부터 12월 달까지 지급했던 건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까지가 많겠죠, 여러분? 네, 이때까지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낸다? 2번 낸다는 거예요. 2번.
그래서 두 번 내는 부분. 예외적으로 우리 근로소득자의 간이지급 명세서는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해산을 했다라고 하면 이 날짜가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폐업은 이렇게 안 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외 규정을 자꾸 써드린 부분이에요. 자, 원천징수 대상에 속하는 사업소득의 경우는요. 자, 원칙은 언제로 가시면 된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여러분 지금 시기가 다르죠? 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면 내가 지금 현재 7월 달 거였다라고 하시면 그럼 7월 달에 지급했어요? 그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면 8월 31일까지 내야 돼요. 그러면 사업소득은 매월 내야 되네요? 네. 상용직은요? 6개월에 한 번씩이요. 지금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해산을 했다라면 그 날짜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못하시게 되면 서류가 미제출이 되죠, 여러분. 그럼 이 간이지급 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도 있냐고요? 네, 있어요. 근데 1%는 아니에요. 그 부분은 가산세가 지금 나오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1%로 가진 않지만 가산세가 따로 있다라는 거, 그 얘기까지는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 간이지급 명세서는 이렇게 들어온 서류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 보세요. 간이지급 명세서에 가로 열고 근로소득을 써 있죠. 그럼 간이지급 명세서 사업소득이면 가로 열고 사업소득을 써 있겠죠. 그리고 양식이 지금 여기 파란색 글씨가 개정된 날짜이거든요. 금년도 5월 17일 또 개정됐죠. 세법이 또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과 2로 나눴네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6개월에 한 번씩 적수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한 급여가 얼마인지 집계해서 신고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이지급 명세서라는 서식도 있다. 이것도 뭐 때문에 낸다? 근로장려세제 지원 정책 때문에도 이 서류가 집계가 빨리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급의 시기 상반기, 하반기 체크상. 제가 아까 상반기 거는 언제까지? 우리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언제요? 8월 30, 아니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래서 요 체크상도 나온 거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해야 할 일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격증에서 수업을 할 때 대부분 무슨 수업만 하다 보니까 근로소득자 원천징수나 무슨 사업소득 있다 그러면 막 입력해서 3점 맞고 7점 맞고 5점 맞고 이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등한시하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놓쳐버리면 지급한 금액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상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소액부 징수 볼게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소액부 징수가 있죠, 여러분. 자, 소액부 징수라는 건 1번, 2번, 3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면 소득세를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원천 징수세액이 얼마 미만이면 1,000원 미만이면 우리 소액부 징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소득세는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근데 여러분, 이 소액부 징수에 원천 징수할 때요. 이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이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해 보니 1,000원 미만이더라. 그래도 원천 징수합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은 소액부 징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납세조합에서 원천 징수한 게 있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도 1,000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1,000원 미만. 자, 중간예납세액 같은 경우는 소액부 징수 대상 금액이 얼마이다? 30만 원 미만이죠. 그래서 소득세는 소액부 징수로 봐야 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원천징수세액으로 보는 1,000원과 중간예납세액으로 보는 30만 원 미만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지선다 내기 딱 좋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신고와 납부입니다. 자,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소득이 있다라고 하시면 나는 그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되는 소득이면 합산할 것이고 종합과세되지 않는 분류과세 소득이면 우리는 각각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의 신고의 확정은 언제 한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과세되는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건 무슨 부분? 저 사업하고 있는데요. 내가 벌어들인 수익 금액에서
누구를 뺐더니 필요 경비라는 걸 뺐더니 무엇이 나왔다? 음수가 나오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회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결손이 발생했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럼 결손이 발생했으니 나는 이 확정신고라고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느냐? 아니요. 결손이 있어도 신고를 합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수익 금액이 없는데요. 과세 표준이 없다. 수익 금액이 있어야 어쨌든 과세 표준 넘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자, 그래도 신고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 금액이 있어도 우리 신고라는 건 반드시 한다입니다. 반드시 한다. 그리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확정 신고를 하는데 그중에 무슨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속하는 사업자는 5월 1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언제? 6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외가 들어오겠죠. 무슨 부분이요? 거주자가 사망했다. 거주자가 출국을 해서 비거주자가 됐다.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자, 거주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상속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상속인이 상속인 내에 우리 무슨 부분? 상속 개시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무엇 하시면 된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됐어요, 여러분. 다만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이 조건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거주자가 무엇하였다? 출국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거주자가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언제까지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가는 부분. 이건 예외조항인 거죠, 여러분. 예외조항. 우리 앞에서 배우는 거는 신고를 배우기보다는 과세기간을 언제까지 볼 거냐. 그래서 개시일자인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사망일까지. 출국을 하게 되면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이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일정 부분 얘기는 또 했었던 거긴 합니다. 자, 그런데 뭐가 있더라? 5월 31일이에요. 확정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 시험에서 또 이거를 쏠쏠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된 소득이 있으면 모두 다 5월 달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퇴직소득 신고를 하고 우리 분류과세 된다 하겠던 양도소득 신고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예외가 있더라. 그럼 이 예외라는 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종합과세 되는 소득 중에 근로소득만 있대요. 자,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분명히 회사에서 2월달 급여를 줄 때 무슨 신고를 했다? 연말정산 했잖아요. 그 연말정산은 끝이에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만 다녔던 분들이 나 5월 달에 확정신고한 기억이 없는데 저 얘기 무슨 얘기지?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퇴직소득만 있다?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다른 퇴직소득하고 합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 부분도 그냥 끝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무슨 부분? 나는 A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고 B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각각 신고를 따로따로 해버리고 그냥 끝내놨다. 그럼 세무서에서 지금 동일한 과세 연도에 퇴직소득이 2번 있네요. 그러면 합산하세요라는 얘기가 통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퇴직소득끼리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게 예외조항이거든요. 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게 건수가 많냐고요? 아니요, 희박이에요. 자, 그리고 공적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소득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공적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공적연금은 무엇하죠? 근로소득자처럼 연말정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벌써 확정 업무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저는 근로소득도 있고요. 공적연금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이제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죠?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 자, 그러면 일단 네 번째 거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소득이 사업소득도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대요. 그러면 이 경우도 연말정산 신고를 했으니까 더 이상 신고할 일은 없어요. 그쵸, 여러분?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위에 있는 1번과 2번의 소득만 있다? 여러분, 퇴직소득과 우리 근로소득은 분류과세되는 소득이었단 말이에요. 합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신고한 거로 끝이다. 자, 그리고 2번에 있는 퇴직소득과 3번에 있는 연금소득 두 가지만 있다. 이 경우도 합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끝.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2번에 있는 퇴직소득과 우리 4번에 있는 사업소득만 있다? 이것도 합산 안 하잖아요. 분류과세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무엇하지 않는다. 우리 확정신고 별도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확정신고 안 하는 분들 무슨 부분이요? 우리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분리과세는 납세 의무를 종결시켜버렸죠. 무엇으로요? 원천징수만으로 모든 게 끝나는 소득이었잖아요. 그럼 5월 달에 확정신고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자와 배당과 연금과 기타 소득에 가보니 뭐가 있었다? 분리과세 되는 소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득만 있다. 저는요, 이자도 있고요. 이번에 기타도 있는데 그럼 신고해요? 그랬더니 내용을 봅니다. 자, 이자는 현재 100만 원 받은 게 있고요. 자, 기타 소득은 현재 일시 강연 소득으로 저 100만 원 받은 게 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일시 강연 소득이면 필요경비 60만 원 빼야죠. 그럼 소득 금액 얼마예요? 40만 원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기타 소득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확정신고 안 하죠, 여러분. 이거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자는 2천만 원 이하이면 무조건 분리과세로 그냥 끝내버린다고 했잖아요. 종합과세 아예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자,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대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뭘까요? 1번부터 5번에 있는 소득이 있는데 분리과세 되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만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하겠죠, 여러분. 그쵸? 이 분리과세는 분리과세로 그냥 끝내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근로소득 부분에 합산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아, 저 복권 당첨했대요. 그리고 연말정산 때 연말정산이 가능한 근로소득만 있대요. 그러면 얘는 분리과세로 끝낼 거니까 여기 합산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끝나지는 거죠. 그 얘기가 7번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의 의미라는 거. 그래서 확정신고 예외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진납부와 분납이 나와집니다. 자, 우리 소득세 확정 신고와 납부는 본인 스스로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진납부와 우리 무슨 부분이다? 신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는 해당 영도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에서 감면과 공제, 미리 냈던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다음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언제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뿐만이 아니라 납부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다만 그 납부를 할 때 얼마가 넘어가면 우리 1천만 원이 넘어가면 1천만 원이 초과가 되면 난 무엇 할 수 있다? 우리 분납할 수 있다. 이런 분납이라는 건 나눠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눠내는 건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분납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5월 31일 날 저는 소득세를 무엇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 소득세 금액이 얼마가 나왔니? 라고 물어보니 5월 31일 날 신고한 소득세 금액이 저는 1,5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일시납으로 한 번에 내도 돼요. 그런데 무엇하겠다? 아, 저요. 이거 납부 한 번에 안 내고요. 무엇하겠다고? 저 분납할게요. 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분납. 자, 그럼 분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5월 31일 날 얼마를 내고 여러분 우리 2천만 원 이하이다. 그러니까 분납이 될 수 있는 대상 금액은 1천만 원 초과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럼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 초과 금액만 분납이 돼요. 그럼 5월 31일에는 일단 얼마를 내고 1천만 원을 내는 거예요. 내고요. 자, 그리고 2개월 이내 분납이잖아요. 그럼 누가 6월에 미리 내겠어요, 여러분? 우리 6월에 안 내고 언제요? 우리
5월이니까 6월, 7월. 7월에 내도 되지 않아요? 2월 이내니까 7월 31일 날 나머지 500만 원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납부서가 몇 장이다? 2장이 돼야 됩니다. 세무대리인 쪽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납부서 본인이 각각 2장 뽑아주셔야 돼요. 하나는 5월 30일 날 내시라는 거, 하나는 7월 30일 날 내시는 거. 근데 알아두실 건 신고는 끝내야 됩니다. 신고는 무조건 끝내고 납부서만 2장이 된다.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분납할 때요. 가산세는 분납이 안 돼요, 여러분. 네, 가산세는 무조건 5월 31일 날 무조건 내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렇게 가는 부분. 자, 2천만 원이 초과됐다? 그러면 우리 무슨 부분? 우리 금액에 대해서 50% 계산해서 분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 현재 2,500만 원의 소득세가 나왔다. 라고 하시게 되면 요 금액에 곱하기 50% 하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에 50% 먼저 내시고 나머지 50%는 뒤에 내시면 돼요. 어차피 2분의 1을 먼저 내고 2분의 1을 뒤에 낸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분납 금액도 시험에서 가끔 물어봐요, 여러분. 그 2개월입니다. 2개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376페이지 나와져 있는 부분까지 모두 다 끝났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소득세, 본강좌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남겨져 있는 강좌 하나 말씀드린다면 우리 377페이지에 남겨져 있는 우리 단원평가 실무 이론 문제, 그거 말고는 소득세는 다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